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이제 약 2시간여 남았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높은 투표율이 기대됨에 따라서 각 지지층의 총결집 여부도 관심입니다. 네,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두 분 모시기에 앞서 같이 앉아서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투표율 짚어봤습니다. 현재 76.0%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선 때와 비교해도 그렇고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치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약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최종 투표율 몇 퍼센트 기록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난번이 77.1%였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세도 지난번보다 약간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투표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시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득표율, 높은 득표율은 진영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투표를 포기하셨던 분들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투표율일 경우에 지역별로 그리고 진영별로 이제는 저쪽에서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거꾸로 이렇게 다시금 좀 환기가 되어서 나가는 또 그런 층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한 78에서 79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8에서 79 정도 예상해 주셨는데 15대 대선 때 80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80은 좀 힘들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도 한 예. 78% 9% 예상했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상승률 추이가 시간당 한 2.5% 정도 나더라고요. 근데 지난 대선보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2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5%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라면 80%를 갓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관심이 참 많구나. 아무래도 내란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란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에서 통합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양당 간에 좀 견제 심리, 서로를 좀 견제하는 심리 때문에 투표소를 더 많이 찾는 것 같고 만약에 남은 6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기존과 같은 숫자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81% 정도도 가능할 수 있는 수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역별 투표율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권역별로 지역별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최종 득표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관건은 TK 쪽하고 PK 쪽 같아요. 예. 지금 전남, 전북, 광주 쪽은 지난번 투표율에 거의 육박하는 80%가 이미 넘게 나왔고 아마 거기 그 수준에 이제 거의 육박할 것 같아요. 근데 TK, PK 쪽이 원래는 좀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평균치로 지금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계속 상승 국면이라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쪽의 변수가 나중에 그러니까 표결집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한번 관심이 이제 모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TK 특징을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TK랑 PK가 전국 평균보다가 한 1, 2%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 남북 그리고 광주하고 한 2, 3%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TK 같은 경우 한 78에서 79 그리고 광주, 전남북 정도가 81에서 83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차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TK나 PK가 거기까지 지금 올라갈 것 같고 어쩌면 한 80%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 TK, PK의 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원래는 그쪽이 좀 낮을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예측이 거의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았는데 지난번 총선에도 PK 쪽에서 막판 결집이 좀 일어났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표결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이 좀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약간 득표율을 그러니까
득표 차이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신 권역들 TK, PK 그리고 호남에 이르기까지 각 권역들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실은 이번에 TK나 PK에서 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어차피 국민의힘이 안 될 거고 또 국민의힘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들 또 내란으로 발생한 굉장히 경제의 큰 타격 등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좀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뭔가 본인의 한 표를 던져서 나라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TK, PK에서 표심이 올라간다는 건 국민의힘에게도 일정 부분 유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게 선택하는 투표율도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많은 표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도 높아질 것이다. 같은 상승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TK, PK 시민들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이라든가 무책임을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나빠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김문수 후보가 됐냐라고 봤을 때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역시 준비가 안 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TK, PK의 표가 공개됐을 때 이재명 후보의 표도 상당 부분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별로 지금 투표율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각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비단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과연 과반을 득표하는 당선인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사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실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추세가 일단은 기존에 공개된 여론조사까지 보면은 거의 50% 육박하다가 좀 주춤하거나 약간 소강 상태로 빠지는 추세가 좀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지금 깜깜이서 여론조사 기간에 좀 설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하 발언, 그 선량 여사를 향한 그런 노동자나 또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들을 좀 미쳤던 것 같고, 그게 좀 분노 투표로 좀 나오는 경향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이슈가 민주당 쪽에 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표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건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에서 10% 정도로 예상이 되다가 조금 빠지는 모양새는 있는데 그 빠지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보수, 진보, 양진영으로 다 흩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빠지는 수치가 지금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표가 이재명한테 이렇게 좀 실망표가 약간, 아니면 사표라는 심리 때문에 빠지는 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 후반부에 그런 부정적인 설화들은 민주당 쪽에서 만든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나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탄핵 국면을 지나서 경제 이슈, 말씀하신 그 경제 이슈로 들어왔을 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내건 비전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50%는 좀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득표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 출발점은 50대 40대 10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만 유일한 변수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마지막으로 한 굉장히 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의 문제인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한 1, 2% 정도 빠졌다고 봤을 때 이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에게 갈 것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인가, 요 차이인 것 같고요.
또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 좀 지지층이 결집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대 40, 10 정도에서 일부 지지율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결국에는 차기 정부는 압축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경제도 완전히 폭망을 하고 나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망가졌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압도적인 응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남은 2시간 동안 사표 이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남은 2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투표장으로 가서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해주는 게 좋다. 밝혀주는 게 그것이 곧 당선된 후보에게 어떤 민족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정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꼭 남은 2시간 동안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3년간. 그래서 외교 문제, 사회 문제, 국방 모든 분야가 비정상화돼 있기 때문에 집권 1년 차에 정말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살짝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후보들 각자 이제 피날레 유세 장소가 있었고요. 당연히 서로 달랐습니다. 또 각 지역에 가지는 함의가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각각의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로는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계엄 해제라는 상징성을 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계엄으로 인해서 벌어졌고 또 그거를 해제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민주화라는 거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뜻이 보여지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인데 보통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가는 곳이 서울에서는 여의도하고 광화문이죠. 그리고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중심, 뭐 이렇게 또 서울의 중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후보들이 그동안 대선에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존의 탄핵 같은 국면에서 광화문에서 보수층이 많이 집회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래서 지지층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또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의미로 광화문을 선택한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대립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대결 구도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제 맞서는 부분이 있고 또 보수를 두고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힘과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수로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로 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날의 유세 장소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상징성은 갖고 있지만 득표율과는 크게 영향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세를 하고 일단은 유세라는 거는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동선이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그 흐름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마지막 유세가 어디다 이런 상징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유세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선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지층 또 국민들한테 감사 인사에 초점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례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도의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득표율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유세제 상징성은 있으나 실제 해당 지역 득표율과는 좀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라는 말씀 일단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각 후보들의 어떤 발저치 특히 마지막에 방문한 곳에서 어떤 상징의 의미를 발견하셨는지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내란 극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국회로 향했을 때 본인도 국회로 향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왔거든요. 그래서 계엄군을 저지하고 막아내면서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여의도에서 모여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감명을 받은 바 있고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의도 유세에서 13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뭐 빨갱이다,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극복하는 내란 극복의 장으로 여의도를 선택했다라고 싶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광장이잖아요. 서울광장은 태극기 부대가 생각나지 않나요? 극우 보수, 정광훈 목사.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선 마지막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역시 과거와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결국 대선에 대한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후 펼쳐질 국민의힘의 당권 경제 그것까지도 예상한 행보가 아닌가 싶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대구를 선택했잖아요. 40대 젊은 후보 미래를 표방하면서 결국 대구 고향인 대구를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3차 TV 토론에서 어떤 욕설 또 혐오 발언 이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율 10%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호소하려고 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마지막이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어쨌든 굉장히 막판까지 뭐 유세지라던가요, 뭐 발언이라던가요, 짚어주신 것처럼 그 설화도 굉장히 있었고요. 각 후보 간에 격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금지됐던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일주일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층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막판에 굉장히 저희가 뭐 네거티브란 단어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부동층의 표심을 좀 움직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일부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린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운동권 특유의 선민의식 그리고 이중성, 말로는 여성과 노동자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의식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에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중도층하고 무당층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에 잘 안 나오시려는 경향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분노가 이제 유발되면은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후보가 이제 만드는 설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 원가 발언이나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된 첫 번째 과제가 경제 문제거든요. 내수도 문제고 또 관세 전쟁도 문제고 이게 안보 국면과 더 연결되다 보니까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가 되게 강한데 그래서 막판에는 그 탄핵에 대한 관심에서 경제에 대한 능력 부분으로 좀 많이 시선이 좀 옮겨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경제도 역시 무능했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부정적인 요인이 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막판의 네거티브 공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지층 결집보다는 좀 중도층에 이탈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네거티브에 올인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약자 후보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능함으로 또 책임지는 모습으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인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어떤 이 판세를 바꿀 수 없다, 역전시킬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네거티브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뭐 호텔 경제론 커피 원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좀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고 돈의 순환을 강조하는 걸 가지고 경제적 식견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닭죽을 파는 것보다 커피를 파는 방식으로 지금 이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강가의 무분별한 식당들 이것들을 좀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같은 경우는 잘못됐죠. 다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원이 아닌 게 십수년이 지났고
잘못된 발언이지만 이게 뭐 선대위 발언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결국에는 최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봤을 때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것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때문인 것이고 내란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현재 시대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이고 그 무능함 때문에 경제도 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으면 국민의힘에서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손절하고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가 아닌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책임 있는 모습인데 뭐 지금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나고 6월 3일 선거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탈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내란죄는 당연히 출당이나 제명이 원칙인 것이지 어떻게 탈당 사정에서 내보냈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뭐 단일화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이분들이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의 선택은 결국에는 윤석열 심판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선거 폭력이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2.2배나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이거는 철저히 정치권의 그 몫이 크다고 봐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그 불안을 그리고 갈등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이용한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봐요. 원래 정치의 역할은 이 갈등 해소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진영을 통합시키고 갈등을 최대한으로 좁혀가지고 그 국민 통합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거 하라고 맡겨놓은 정치권이 오히려 그런 갈등적인 요소들 그런 지지층에만 기대고 그리고 그 지지층의 불만들을 상대방한테 쏟아붓는 이런 갈등의 정치, 분노의 정치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 전반으로 퍼진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국회는 언제든 여야든 뭐 그리고 여러 정당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의석 차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만 국회법도 그렇고 전통은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법이나 그동안에 했던 전통적인 관례들에 녹여 있는 부분들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지난 3년 동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법안들도 강행 처리되고 그 법안들이 대부분 뭐냐면 지지층을 향한 법안, 또 특정 후보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 이런 법안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의 정치 이런 것들로 가다 보니까 힘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갈등으로 더 번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가 지금 이런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대통령이 들어서면 그 대통령 되시는 분은 누가 되든 간에 정말로 이런 부분들 갈등을 없애는 정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다른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외교 안보 문제 굉장히 난간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폭력은 2.2배가 늘고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또 3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앞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말씀 덧붙이시겠습니까? 정치권에 있는 건 맞죠. 이제 과거에는 혐오라든가 정치를 싫어하더라도 행동으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벽보를 훼손한다거나 현수막을 뜯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결국에는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힘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본인이 자유를 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야당 대표를 탄압하거나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뭐냐? 검찰 권력이거든요. 검찰 권력을 통해서
야당과 야당 대표, 야당 인사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은 안 하느냐? 여당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들이 그나마 좀 나아졌을 건데 야당만 먼지털기를 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정작 수사를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과 탄핵이거든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많이 한 거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법률안에 대해서 모든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야당 인사는 마음대로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수사를 거부하니까 특검하자고 했더니 다 거부권이거든요. 결국에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야권을 선택했잖아요.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야권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정말 거부권, 탄핵소추, 특검이 상관없이 그 각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권 비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통합, 경제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관점에서 굉장히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 다 지금 국민 통합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봉합해야 되는지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뭐 국민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당 내부에서 지금 이 대선을 치르면서의 그런 갈등도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각 당마다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도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좀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등 내용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내 상황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봉합이 돼야 결국에는 국민 통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0%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그 계엄 이후로 그리고 탄핵을 겪고 그 다음에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시각들을 다 이제 끌어모으려고는 했는데 여전히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좀 간혹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또 짧은 시간에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도 그 경선을 통해서 늦게 선출된 부분이 있고 또 경선 선출 이후에도 또 뭐 한덕수 후보나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오다 보니까 사실 당내에서의 그런 어떤 잠재되어 있던 갈등 이런 것들을 풀고 가는 계기가 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국민의힘에서 해결하고 또 통합을 통해서 또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또 다가가고 또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도 통합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막판 뭐 김문수 후보의 지지 선언이라던가요.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당과의 그 관계 설정이라던가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겠어요.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절연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간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절연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이 패배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럼 패배했을 때 당권 경쟁에 나섰을 때 한동훈 전 대표과는 절연을 요구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같이 절연하자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아예 존재감 없는 후보, 배신자로 찍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대권보다는 당권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뭐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탈당했다. 실은 탈당은 출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거든요. 정작 후보자의 입으로 후보자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젊은 40대, 30대인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 숨어가지고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라고 한다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이번 대선 패배 후에 어떤 당권 경쟁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의 옷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그걸로 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서 참패한다라고 한다면 정계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후보들 앞에 놓인 어떤 사안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 앞서 짚어봤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재판이라는 고비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레이스 중에 대선 레이스 중에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판세에 어떻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또 충격을 받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대법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비하고 3일 만에 유죄 판결을 하고 6일 동안 판결문을 쓰고 바로 파기환송 해버리지? 그러면 기록 6만 쪽이나 되는데 최소한 조금이라도 읽었을까? 아니 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록도 하나도 안 보고 파기환송했다는 거야?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치에 나섰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높아져서 오히려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중도층까지도 이건 대법원에서 너무 심했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상승하는 효과를 봤거든요. 결국에는 항상 모든 건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법원도 그렇고 정치대도 그렇고 예. 순리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역풍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2심 재판부를 향한 성격이 강했다고 봐요.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한 사람을 위한 판결문이거든요. 법리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법원이 취해왔던 것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대법원의 어떤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정치와 연관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고 파기환송 자체로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2심 재판부가 또 그 재판기를 원래 선거 전으로 잡았다가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영향이 있는 부분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법부도 이 어떻게 보면은 입김의 영향을 받는구나, 압력을 받는구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막판에 이제 2심을 연기하겠다 한 부분들 그리고 아마 대통령 지금 이제 나오는 예측들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형사법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거를 바로 개정하겠다라는 것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6월 18일이 이제 2심 기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털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법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 막판에 저는 사실은 이제 보수층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보수층이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여론조사 데이터 상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물론 계엄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후보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도 굉장히 작동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자체로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를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끌고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부분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심리를 작동을 해서 보수층이 좀 나오는 데는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들 앞에 놓인 과제들 또 그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잠시 후면 그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